혼돈의 그 자체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김주의 후계자론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공산국가 중에서 단 한 번도 여성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던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의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가장 위협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여정이죠. 김주혜가 13살, 14살 정도입니다, 지금. 그 어린 친구에게 북한의 군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김여정은 그런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김여정의 편에 줄을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저는 한 5년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이신데 북한에서는 상위 1%의 금수저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배경에서 성장하셨고 북한 내에서 사실 어떤 특권을 좀 누리셨는지 궁금하고, 그럼에도 대한민국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상위 1%라는 건 언론이 붙인 거고요. 저는 뭐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까 할아버지, 뭐 아버지 대부분 저희 가족들이 북한 체제에 충성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흔히 우리가 북한에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사업가셨고요. 많은 외화를 북한에 벌어다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일반적인 어떤 탈북민들의 삶,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일반적인 주민들의 삶과는 조금 다르게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갔고요. 김일성 종합대학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갈 수 있었지만 그런 기회가 북한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또 해외 유학 같은 경우도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1학년을 마치고 이제 베이징을 유학을 갔었는데 사실상 그런 유학의 기회는 북한 내의 그 대학생의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한다면 특권은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평양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즉 평양 이외, 즉 상류층이 아닌 삶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체제 전반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학을 나가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접근 불가했던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었고, 특히 인터넷을 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려웠지만 충격적이었고 짜릿했던 경험은 위키백과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쳐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4살 때부터 차를 몰았다고 하고 김정은은 3살 때부터 탱크를 몰았다고 하는데, 많은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북한 사람들은 그런 세뇌되는 내용을 다 믿냐라고 하시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기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게 사실일까라고 이제 쳐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정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위키피디아에 치게 되면 이걸 내가 다 읽고 났을 때 읽기 이전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위키피디아를 다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이라는 모습은 아주 빙산의 일각, 또 그 빙산의 일각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정보였고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알면 알수록 사실 제가 누렸던 그 특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거부감이라든가 혹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삶을 누릴 수 없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같이 책을 읽는 모임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서요. 네, 뭐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천타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대다수는 이제 중간계층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간계층이 정확히 좀 어떤 신분인지 궁금하고, 북한은 왜 그럼 이들을 파병 대상으로 꼽은 걸까요? 이들을 파병 대상으로 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표본을 놓고 따졌을 때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중간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흔히 중간계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계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를 빼죠.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의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하지만 이번에 생포된 2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고향이 평안도거나 평양이었어요. 그 말은 아예 또 못 믿을 사람들을 내보내진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들의 소속이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 소속인데
그 특수작전군은 우리말로 따지면 그 특전사거든요. 그러니까 특전사, 즉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을 하고 매우 그 열악한 보급 환경에서도 그나마 이들한테는 나은 보급을 해주려고 하고 먹는 문제라든가 입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어떤 그들의 진로까지도 북한이 조금 챙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작전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단계 정도의 그 레벨링을 거친 사람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계층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뭐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교육 열풍이 지금 대단한데요. 네. 뭐 북한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 받으셨나요? 일단 북한에서는 사교육은 불법입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사실 합법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네,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상황이고요.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저도 사교육을 받았었고요. 어떤 사교육? 모든 과목 다 받았습니다. 영어부터 시작해서 수학, 물리, 화학, 뭐 생물, 역사는 빼고 다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학원과가 있거나 혹은 뭐 입시 뭐 일타 강사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애들한테 사교육을 시키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일타 강사는 있네요. 북한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름아름 소문을 통해서 누가 몇 년도에 몇 명의 제자들을 김일성 종합대학과 이런 평양의 유수의 대학에 보냈다더라라는 소문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면은 예컨대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8층에 계신다라고 하면 한 3층까지 줄이 서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그 자녀 중에 본인이 봤을 때 얘는 이 친구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만 골라서 선별해서 가르치나요? 왜냐하면 그래야 레pu테이션이 좋아지죠. 네,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게 평양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실 북한에서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념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또한 그런 경쟁력이 치열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사실 김영삼 정부 이후에 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학교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100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 100여 개 중에서도 종합대학은 10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0개 안 되는 종합대학에 보내려고 전국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속히 뭐 몇백 대 1, 몇천 대 1은 기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입시 그런 열풍에 따라서 사교육 열풍도 상당히 북한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특권층이었던 엘리트가 뭐 평론가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정권을 이제 등지고 탈북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와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믿었던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됐을 때 느끼는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요.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 것이거든요. 그 기본에 베이스로 깔려있던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 본인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즉 뭐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항의의 표시로 이제 뭐 김일성의 사진을 찍는다든가 혹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쌓여 누적되어 온 그 분노의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때 본인의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의 어떤 차례질 그런 뭐 처벌이나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의 추세는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이 옵니다. 즉 북한 체제에 더 이상의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깨달은 엘리트들은 본인의 자녀들은 나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유와 인권이 있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탈북을 결심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2023년 11월에 한국으로 오신 그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그 참사관님도 자신은 수십 년간 북한 체제에 충성했지만 지나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 잘못된 거였다라는 걸 깨닫고 자녀만큼은 이제 20대에 불과하니 더 나은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엘리트들은 좀 김정은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신뢰라는 그런 단어는 사실 북한 체제에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북한은 그런 시스템 위에 한 사람의 독재가 있고 모든 것이 김정은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김정은의 뭐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신뢰는 원래 없습니다. 엘리트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있을 때 본인이 돈을 더 벌 수 있고 네. 본인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했을 때 지금 북한에서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이 매우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생하고 싶은 특권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평생 가지고 싶은 특권이고 남과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삶의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함에 있어서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김정은에 대한 신뢰는 사실 좀 뭐랄까요 웃긴 얘기죠. 네. 그럼 필요로 해서 일단 네. 체제에 따른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필요가 없어지면 엘리트들은 김정은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경호 수위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뭐 내부적으로 정권 붕괴를 시사하는 뭐 조짐이 있어서일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내부적으로 뭐 정권 붕괴 조짐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확인된 바가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주변의 경호 인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 경호의 상태가 상당히 좀 진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예컨대 예전에는 김정은이 마치 다른 어떤 그 유럽 국가들을 따라한다면서 경호원들한테 양복을 입히고 그리고 막 차량에 달리는데 옆에서 같이 차량을 호위하면서 달리는 그러니까 인간 그 방탄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경호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권위를 과시하는 용도로 그 경호를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경호에 동원된 병사들이 대부분 완전 군장을 하고 있고요. 방탄복에 방탄 철모에 총기도 다 대부분 휴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총기를 파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총기를 파지할 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오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방아쇠에 손을 올려놓고 있으면은 군대 가면 그거 되게 딱밤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자세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군부대를 시찰할 때 그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경호 인력들이 총구를 아래로 향하고 즉 언제든지 사격을 할 수 있는 자세로 향하고 그리고 방아쇠에 손을 얹고 있거든요. 그 말은 사실상 김정은이 가장 아끼는 그 특수부대를 가서 그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하는 그런 자리, 즉 김정은한테 누구보다 충성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경호상의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해서 그들한테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에 손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그 히스테리적 본인의 어떤 신변 안전에 대한 그런 위협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차기 지도자로 좀 급부상하는 네. 모습이더라고요. 네. 근데 뭐 김정은한테 숨겨진 뭐 장남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김주애가 4대 후계자라는 뭐 주장도 있고 가지각색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김정은한테 아들은 없습니다. 네, 우리 국가정보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근데 여전히 북한을 연구하는 어떤 일부 학자분들은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주애 체제인데 김주애 체제는 사실 우리도 처음이에요.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우리한테 이례적이면 북한 주민들한테는 더 얼마나 이례적이겠습니까? 그만큼 혼돈의 그 자체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김주의 후계자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공산국가 중에서 단 한 번도 여성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공산국가가 말로는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뭐 그렇지만 사실 아주 지극히 가부장적인 제도거든요. 공산주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구조다. 특히나 북한은 공산주의에 더해서 봉건의 잔재가 상당히 남아있는데 그런 봉건의 잔재에서는 여성이 왕세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체제 근본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김정은은 그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주애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저거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함에도 김정은은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선택지가 그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선택지가 왜
김주애밖에 없을까를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겠죠. 즉 본인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후계자를 완성시킬 수 있고 그 가장 근접 자리에 있는 그리고 본인의 피를 물려받은 김주애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김주애를 내세웠다는 것은 지극히 김정은의 개인적인 욕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북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주애를 밀고 싶은 건 이제 김정은의 욕심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갈등이 존재할 것 같은 구조인데 왜 김정은은 저걸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가장 위협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김여정이죠.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식이 등장한다면 그 말은 김여정한테도 똑같이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물론 김정은의 생전을 했을 때에는 김여정이 본인의 어떤 본심을 드러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김여정이 우리 생각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면 지금은 최대한 고개를 낮추고 바닥을 기는 수준으로 사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내가 고모로서 뭐 수렴청정 하겠다 뭐 이런 뜻을 내비쳤다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처형대 1순위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김여정은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김정은이 작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내부에서는 가장 김정은 다음으로 통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나이로 보나 세력으로 보나 김여정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김주애가 이제 초등학생이고 이제 곧 있으면 중학교를 갈 텐데 13살, 14살 정도입니다, 지금. 그 어린 친구에게 북한의 군권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왜냐하면 군권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직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14살짜리가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정확한 판단 그리고 매우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그런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누가 더 안정적으로 북한의 다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김주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준비된 김여정의 편에 줄을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 그건 무용지물이죠. 김정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안 그래도 많은데 뭐 김정은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많죠. 네, 지금 현재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김정은의 건강 문제입니다. 얼마 전이죠. 북한의 그 남포 조선소를 김정은이 시찰하는 사진이 노동신문에 공개가 됐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김정은의 배가 더 나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은 남포에 있는 배를 보라고 한 걸까, 김정은의 배를 보라고 올린 것일까라고 올릴 정도로 사실상 그게 큰 화제가 됐는데 건강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의 평상시 체중이 145kg 정도입니다. 네, 근데 김정은의 키가 167에서 168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초고도 비만인데 김정은 김씨 일가는 전통적으로 가족력의 문제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 심근경색, 심혈관 계통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가족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여전히 줄 담배를 피우고 있고 여전히 새벽 5시에 수면에 들고요. 새벽 5시에 잠을 자는 이유는 폭음 때문이죠. 네, 즉 김정은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면서 식습관은 왜 그렇게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저는 한 5년 남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 신변에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북한 내부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 중국의 개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후계 체제가 지금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권력의 공백을 의미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공백은 다른 어떤 그 공화정 안에 존재하는 여러 시스템으로 우리가 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있고 또 대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꿀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절대 존엄, 즉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고만고만한 자격과 고만고만한 권위를 갖춘 이들 사이의 내전이거든요. 네, 그 상황을 중국이 싫어합니다. 북한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변방을 손을 놓을 수 있는데 북한이 만약 어지럽게 되고 북한 내에서 특히나 중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세력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두 번째는 북한의 어떤 그런 권력 공백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 군부가 호전적인 북한 군부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그건 또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권력을 잡기 이전에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북한 영토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떤 흡수하는 방법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이 완벽하게 북한을 장악하고 친중 정부가 들어서거나 혹은 괴뢰 정부 혹은 중국의 직접적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 초면이었던 시절 김정은은 트럼프로부터 아주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호되게 당했죠.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얻은 것은 망신뿐이었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만약 전쟁을 일으킨다면 일단 북한은 크게 세 가지 루트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할 겁니다.